투데이 핫경제입니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근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5%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6.8%를 기록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만 19세와 20세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9개 은행이 국회 양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한 달 이상 연체율은 0.44%로 집계됐습니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7개 단지 총 29,335가구로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43%가량 많습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에 집값 바닥론까지 부상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매수 희망자들이 매물을 새롭게 찾기 시작함에 따라서 얼어붙었던 청약시장에도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올여름 국내 전력 수요가 이번 주에 크게 증가하며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신 기상청 예보를 반영해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 수요는 7일과 8일 오후에 92.9기가와트까지 올라가면서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전력 공급 능력이 수요를 넉넉하게 웃돌고 있지만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두 달째 2%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2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주 반가운 신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잠시 후에 경제인사이트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각종 경제 지표들 그리고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대해서 상저하고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게 맞을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물가와 소비자 물가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석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2%대. 상당히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들 비교해서도 뭐 꽤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죠. 네. 여러 가지 그 각종 요인들이 있을 텐데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이는 이유 등등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6월, 7월 두 달 연속 2%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전월 대비가 있고 작년 동기 대비가 있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2%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6월 또 작년 7월 대비 2%가 올랐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 기저 효과까지 같이 감안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6월, 7월에 이렇게 2%대 물가 상승률로 나왔느냐? 첫 번째는 방금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기저 효과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6월, 작년 7월의 물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6%대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높았던 물가 지수, 물가 대비 실은 7월이 지금 2.3%지만 저게 물가가 떨어졌다라기보단 고물가는 이어지지만 물가 상승률이 소위 말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작년 7월에 물가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기저효과가 크고요. 두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국제 유가입니다. 작년 6월, 7월로 돌아가 보면 국제 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110달러, 120달러였었는데 이 유가가 1년 만에 급락했죠. 그래서 한때는 60달러 선대까지 떨어졌다가 7월만 놓고 보면 80자를 볼까 말까. 그래도 배럴당 70달러에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감소폭으로 보면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25% 이상 네. 석유류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실은 유가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물가에서 상당합니다. 뭐 자체적으로는 15%라고는 하지만 공업 제품까지 연관 효과를 보면 이게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이제 끌고 내려왔다라고 해서 크게 총평을 하자면 기저효과, 작년에 높은 거 대비 덜 올랐다는 거. 두 번째, 작년에 높았던 유가 대비 기름값이 크게 떨어져서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총평을 해주셨지만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근원 물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한 근원 물가는 이제 올랐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15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대체로 소비자 물가 떨어지고 근원 물가도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런 하향 안정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둔화세가 조금 더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근원 물가라는 게 어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어떤 계절적 요인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물가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 농산물이라든지 석유류 같은 가격을 이제 제외하고 그런 품목들을 제외하고 나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근원 물가의 흐름을 보면 작년 1월에 처음으로 3%대로 이제 올라섰고요. 올해 1월에 이제 5%를 찍으면서 정점을 기록했다가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줄고는 있지만 소비자 물가의 하락폭과 비교했을 때 좀 더디죠. 줄어가는 속도가 좀 더딘다는 것을 지금 그림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승률만 보면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사이에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격차도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이게 그러면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근원 물가가 왜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일단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 수요라든지 뭐 고용의 흐름이라든지 각종 비용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인 파급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둔화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디게 완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핵심은 역시 아까 서비스 이용 부분이 되겠는데 서비스 물가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는 외식 물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어떤 기여도 측면에서 본다면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개인 부분의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따져본다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도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하자면 공공요금 인상 부분,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근원 물가가 확 떨어지지 않는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물가 경로를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뭐 이제 결국 국제유가 추이라든지 뭐 경기 흐름 또 공공요금 인상 폭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좌지우지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근원 물가는 석유류나 이런 에너지 가격이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이 석유류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 전가가 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오르는 물가 오름세도 근원 물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국제유가 흐름이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다 근원 물가에 있어서도 좌지우지하게 될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상승률은 점차 이제 2%대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린 품목 있겠지만 3%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2%로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원 물가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대 후반이기는 한데 네. 하락폭이 좀 더디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주유소에 가보니까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 들어서 예. 네, 네. 근데 국제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실제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물가 하면 그래도 일반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활 속에 내가 장바구니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먼저 오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이런 지표나 각종 이제 통계상의 지표보다도 내가 장을 볼 때 딱 느껴지는 거. 근데 최근에 이제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면서 채소류, 우리 먹는 각종 식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물가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오른 것 같아요. 네. 실제 주말에 장을 보면서도 정말 쉽게 이렇게 함부로 장바구니 넣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 물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물가라는 게 이제 바스켓 관점이거든요. 네. 우리 어떤 품목별로 바스켓을 뽑은 다음에 이 품목의 가중치를 두고 물가라는 걸 뽑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괴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MB 정부 때부터 품목을 또 압축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일명 뭐 생활 물가라고도 표현을 하고 밥상 물가라고도 표현을 네. 하게 되는데 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먹거리 위주가 되겠죠. 네. 이제 이 물가를 뽑아서 또 하나의 통계를 내게 되는데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7월은 일단 고만고만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7월 말부터 조금 우려되면서 들썩이는 것이 뭐냐? 역시 채소류였습니다. 네. 이제 폭우 속에서 채소 가격이 이게 웬만큼 오른 것이 아니라 100%, 200% 네. 거의 3배까지도 오른 그런 품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고깃집에 가서 상추 더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눈치 많이 봐야 돼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는 이게 채소를 넘어서 과일까지 이미 이번에 폭우 속에서 작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9월로 가게 되면 추석이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수급이 소위 말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과일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8월부터 나오는 물가에서는 저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죠. 채소류라든가 나아지는 저 과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생활 물가, 밥상 물가를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또 그 그런 문제들이 직후에 나오고 이제 저 있는데요. 추석도 또 가까이 오니까 명절 맞습니다. 관련해서 예. 또 있을 거고. 저게 막대 그래프는 작아 보이지만 예. 그 상승률로 보시면은 시금치, 상추 같은 경우 이미 2배 이상 예, 예. 올랐고요. 이제 과일 가격도 서서히 오를 조짐들이 이제 함께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저게 실은 우려도 되고 또 잘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 두 가지 루트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석 달 단위로 저게 재배가 되기 때문에 네. 실은 이번에 망친 것이 석 달. 이제 9월 내에 이제 망가지고 네네. 10월 말 정도부터는 새로운 채소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채소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급락하는 것의 여파는 한 석 달 정도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네. 2년 전에도 나왔지만 연타를 맞는 거예요. 네, 네. 이번에 망쳤죠. 근데 가령 태풍까지 와가지고 두 번째 농사를 망치게 되면 네네. 저게 6개월이 가고요. 예. 그 다음에 겨울에 너무나 춥거나 해가지고 또 망치게 되면 거의 9개월을 망치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기조적인 물가 상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바람은 또 태풍도 온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터지게 됐던 채소류, 과일 가격 저 상승이 8월 내에 9월 이전에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이게 네, 네. 만에 하나 작황이 더 커져서 9월 이상까지 나가게 된다면 네.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물가에 또 하나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채소를 포함한 신선식품들이 많게는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강력한 태풍이 예고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잘 우리가 대비해서 이런 물가에까지 악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이렇게 물가 잡는 노력을 정부, 한국은행 다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2%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다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 때문에 이후에는 다시 3%대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향후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정치신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스란히 이제 작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지난달에 이제 태풍이 비가 많이 왔었고 또
또 지금 180도 달리 폭염이 지금 이어지면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7월, 8월 이제 많이 올랐던 그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분이 8월 물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마 이제 9월 추석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8월, 9월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물가가 흔들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여기 또 하나 변수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역시 유가입니다. 유가가 작년에 이제 상당히 올랐을 때 $100대까지 올랐다가 또 쭉 떨어지면서 $7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런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물가가 많이 안정된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WTI 같은 게 이제 $83, 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이제 $83 이렇게 이제 육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이제 또 이제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은 데서 유가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량을 좀 줄이는 이런 그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면 다시 오르고 있는 흐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봤었을 때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유가가 어떻게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이제 낮다,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보고 지금 바람대로 이 지금 농수산물의 어떤 가격 급등, 그다음에 이상 기후로 인한 이런 작황이 안 좋은 상황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좀 안정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연말까지 갔었을 때는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3%대를 이제 넘나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변수라는 거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낙관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 정도쯤에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기상악화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반영해서 예측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뭐 흑해 곡물에 대한 뭐 파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는 곡물 자체가 우리나라 비중이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직접적인 타격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유가도 지금 오르는 추세긴 하지만 예전처럼 막 $90, $100대까지 갈까? 그럴 요인은 현재로서 없어 보인다라는 전망들을 근거로 본다면 아마 연말까지는 일시적인 거 빼고는 3%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어렵게 이제 코로나 기간들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어떤 외식 소비 이런 것도 아주 급증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슈퍼 같은 데 가서 신선식품 이런 거 사는 것도 이렇게 약간 꺼려질 정도로 이제 많이 오르고 해서 그렇는지 외식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이제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 착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은 최근에는 외식 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1월, 2월, 3월, 특히 7월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지금 6%대도 깨졌잖아요. 근데 저거를 좀 시계열을 한 2년 전으로 넓혀보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올 때 굉장히 외식 물가가 급등을 했고요. 2022년 대비 지금 2023년에 외식 물가가 저것도 많이 오르는 건데 지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의 속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앵커께서는 설렁탕 한 그릇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용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데는 11,000원 정도에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라든가 원자재랑 물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소상공인들이 설렁탕 가격 외식 물가를 올리는데 이 올리는 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소비자들이 설렁탕에 10,000원, 오케이 여기까지는 낼게. 12,000원, 여기까지도 지불할게. 근데 15,000원, 여기서부터는 쉽게 설렁탕 한 그릇에 지갑이 안 열리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자신들이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물가를 더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팔려야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외식 물가 상승률이 주춤했다는 것은 일단은 작년에 많이 올렸고 이번에 덜 올렸다는 속내를 하나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의 자영업자들이 상당폭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이게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은 아예 안 사 먹으러 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외식 물가를 통해서 읽어내야 되고요. 약간 좀 다른 궤지만 이제 9월 말 10월부터는
우리네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했던 원리금 이자 이제 연기해줬던 것이 더 이상 연기를 못해요. 네. 그럼 10월부터 우리네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자 내야 되거든요. 그게 한 원금 내야 되고요. 37조 정도 총 규모는 그렇게 됐었죠. 전체 있던 게. 그렇습니다. 내야 될 돈이 그리고 이미 소상공인 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천조가 천조가 돼버렸고요. 넘었고. 예. 예.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럴 때 가격도 못 올리고 공공요금은 또 계속 올라가는 압박 요인이 맞습니다. 만에 하나 유가가 여기서 더 올랐다? 그러면 다 비용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외식 물가라는 부분들 또 앞서 얘기했던 국제유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품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 농산품 이런 쪽이 이제 더 걱정이 큰데요. 네. 태풍 예보도 또 크게 있고 그렇죠. 또 좀 있으면 9월 말 추석 대비해서 그 전에 이제 여러 생산품들에 대한 이동, 뭐 가격의 등락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저 관계 당국에서 이 농산품 이런 쪽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어떤 조치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될 때 아닌가요? 네, 필요하지. 이제 추석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이제 많이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거는 정부 비축분을 푼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수입 쿼터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이제 양을 늘려준다는 해제를 해가지고 수입량을 늘려서 좀 가격을 안정시킨다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되는 거지만 유통 구조에서의 어떤 비효율화, 유통 구조 단계에서 가격이 수요 공급 원리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 감독 관리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뭐 이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각종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식품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는데 우리 많이 소비하는 뭐 라면 값이라든지 뭐 소주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업체들이 뭐 짠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두 자릿수로 많이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점 찍었을 때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밀 가격만 예를 들면은 정점 찍었을 때 비교해 40~50% 지금 가격이 낮아져 있다고요. 그럼 라면을 예를 들면 라면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그만큼 인하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정부가 뭐 반강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라면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뭐 4에서 5% 정도 뭐 이렇게 네.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하해도 아까 우리 정철지 평론가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가게에서는 가격을 함부로 내릴 수 없는 네. 예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이제 우리가 외식 얘기하지만 삼겹살집 고기 한번 올리고 나서 가격 떨어뜨리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식주, 자주 찾는 의식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시장 원리로 해석이 되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격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 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뭐 업체들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경기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물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품목별로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경기 전망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구조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수지, 전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상대적으로 개선이 된다. 근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6월 달에 이어서 2달 연속 흑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불황형 흑자다. 좋지만 웃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무역수지 어떻습니까? 명암인데요. 그래도 총평을 하자면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였었고 이거를 6월에 끊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7월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7월에도 또 한 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런 상황에서 길었던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끊어냈다는 것에서는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월별 적자 폭보다는 이제 흑자 폭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끊어냈다는 점들은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좀 이제 다시 또 해보면 네. 우리가 한 나라의 무역 수지를 이야기할 때 실은 가장 좋은 것은 수출도 많이 늘고 네. 수입도 많이 늘어서 네. 흑자가 나는 것이
베스트고요. 그렇죠. 실은 두 번째가 수출도 많이 늘었는데 수입도 많이 늘어서 네. 흑자도 적자도 아니지만 그냥 흑자 못 냈어도 네. 사이즈가 커지는 게 네. 실은 오히려 한 나라의 무역 수지에서는 굉장히 더 좋게 처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온 흑자는 어떤 흑자냐? 수출도 줄었고 네. 수입도 줄었는데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면서 만들어낸 흑자. 우리가 이걸 이제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표에 나오고 있지만 제가 앞서서 국가의 무역 수지, 국가의 수지는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규모가 일단 줄어들고 있는. 특히 네. 이번에 두 번 연속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나왔던 흑자다라는 불황형 흑자다라는 측면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총 무역 대목입니다. 규모로 보니까 한 11.6% 줄었더라고요. 상반기요. 그렇죠. 네. 예, 상반기로만 보면 그렇게 네. 이제 됐으니까 실은 저 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카테고리별로 좀 보면 반도체 중국이 여전히 힘들지만 여기를 자동차하고 일반 기계에서 이제 커버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흑자를 하는데 자동차가 이제 나가서 좀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석유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유화 제품들이 수출들이 꽤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국제 유가에 대한 하락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표에도 나오지만은 석유화학 반도체 석유 제품이 실질적으로 흑자는 낮지만 네, 이제 네. 전반적인 사이즈를 줄이게 되는 규모를 줄이게 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 감소폭이 반도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반도체보다 훨씬 큰 감소폭이네요. 맞습니다. 하고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실은 5월, 6월 지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감산에 합류해서 반도체 가격 바닥,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바닥은 나온 것으로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반도체 바닥은 쉽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면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이제 9월, 10월, 3분기까지는 반도체 바닥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분기 나아가서 우리가 좀 사이즈도 커가면서 나오는 원래 우리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흑자는 한 4분기 정도부터 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또 하나 좀 희망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중국이 어찌됐건 지금 경기 부양을 네. 하더라고요. 좀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래서 중국 쪽에도 한번 남은 4분기에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의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부양이 저희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15개월 연속 적자를 끊었고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하긴 하지만 아쉽게도 불황형 흑자다. 불황형 성장이다. 해서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앞으로 혹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경기 회복으로 과연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출 1위 품목이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기존의 반도체가 수출 품목에서 1위였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와 또 자동차 관련된 기계 부품 등등이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반도체가 좀 또 회복도 될 거다. 여러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업황 우리가 여러 예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숫자로 볼 수 있는 거는 실적이에요.
2분기 실적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외국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알아본 것처럼 반도체 바닥이 가까이 왔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바닥이 아직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을 가늠하게끔 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IT 수요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에 막 화제가 됐던 AI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아주 전통적인 IT 수요가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 선결 조건이 역시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의 산업이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전통적인 IT, 뭐 PC도 있고요. 뭐 각종 서버, 가전, 휴대폰 이런 분야들이 우리 통칭해서 이걸 I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수요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2분기 어닝 시즌 실적들을 통해서 좀 잘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만 우리나라 예를 들면 2분기 영업이익이 90% 이상 급감을 했고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 넘게 적자가 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TSMC라든지 퀄컴 같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반도체 업체들도 2분기 실적을 뜯어보니까 뭐 우리보다 숫자 자체는 나았는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곳곳에 수요가 부진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외국 업체들은 실적 가이던스라고 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전통적인 IT 부분, 뭐 PC라든지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매출 증가폭이나 혹은 매출 감소폭이 예상한 것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들을 내놓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상반기에 워낙 뭐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AI 붐이 워낙 일었기 때문에 마치 AI 때문에 반도체가 살아날 것처럼 일종의 좀 착시를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AI가 실제 반도체 수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IT 부분의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 2분기 실적 기간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이제 두 번째 선결 조건 중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싫든 좋든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그렇고요. 중국의 제조업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물건을 만들 때 반도체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수입을 하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역량이라든지 뭐 실업률만 봐도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굉장히 더뎌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반도체 바닥이라는 게 2분기에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조금씩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반도체 업황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수출 기준으로 본다면 뭐 냉정하게 20%를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언제 살아났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저하고의 흐름 그걸 넘어서 하고도 얼마나 탄력적으로 하고가 되느냐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시각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수출 품목 1위 그 품목이 바뀔 정도로 여러 이제 변화가 있고 변수가 다양할 때 그런 때에는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정부에서는 약간 다른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불황형 흑자라는 거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산자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4분기 쪽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강할 수 있고 지금 봐서는 중국이 언제까지 경기 부양을 안 하고 저렇게 버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분기에는 일단 바닥을 찍을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바닥을 확인하면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4분기 쪽에 많은 좀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장 많이 기대를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시원시원한 경기 부양을 지금
못해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중국 내에서도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아마 고려를 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도 만에 하나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중국 쪽에서 어떤 좀 숨통이 트이면 중국이 트인다는 건 반도체가 트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30~40% 이상이 중국 쪽에 이제 반도체가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짧게도 하나 붙이면 미국이 좀 도와줘야 돼요. 특히 예. 미국은 연준입니다. 네. 연준이 여기에서 다시 긴축으로 가버리면 실은 3분기든 4분기든 이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힘든 것처럼 또 한 번의 힘든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국 플러스 하나를 더 잡자면 연준에서 이런 지금까지 했었던 긴축보다는 조금 더 경기 쪽으로 선회하는 이런 흐름까지 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봅니다. 네. 전문가분들의 분석이 시기상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불황형 흑자는 맞고 하반기에는 좀 더 좋은 쪽으로 여러 가지 개선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런 스탠스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네. 한국은행도 좀 비슷하게 예측은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나 또 기업들은 불황형 흑자를 하반기에는 벗어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원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래야죠. 잘했던 건 계속 잘해야 되고 네. 못했던 건 이제 만회를 해야 예. 되고 이제 이런 흐름이 가장 기대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반도체의 이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최대한 이제 빨리 좀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살아나야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황의 흑자에서 벗어날 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하자면 그나마 그동안 우리 수출에 반도체가 부진한 가운데 버팀목을 해줬던 자동차, 뭐 2차 전지, 최근에 또 조선도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잘해줘야죠. 여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앞서 저희 나주 철강, 석유화학 이런 우리 전통적인 수출 산업이 좀 살아나서 받쳐줘야 된다. 라는 흐름을 좀 이어가야 되겠고 외부 변수를 좀 꼽아보자면 이건 역시 연준의 스탠스와도 관련이 있는데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죠. 우리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의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1,300원대를 다시 올라서기는 했지만 큰 변수만 없다면 하반기에는 1,2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본다면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는 채산성, 즉 이제 수출을 해서 이익을 내는 데는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가 됐으니까 하반기에도 큰 타격 없이 가격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중국도 문제지만 중국 대체국으로서 우리가 중요성이 높아지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뭐 팔로 개척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중국보다 인구가 더 앞선 인도라는 신흥국이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도 같은 신흥국으로의 진출 등 이런 것들도 정부가 외교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가 그리고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 어려운 대내의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또 민간 부문에서 다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월 달에 98.8로 전월 대비해서 0.3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5월에 이어서 2달 연속 상승을 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각종 심리 지표가 반등을 하면서 수출 경기에 원만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이런 국내 경기 사이클의 저점 통과가 잇따른 경제 지표에서 확인된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갈림길인 것 같아요. 변곡점인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변수겠죠. 네.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상으로 네.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체크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역시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들이 있겠고요. 또 GDP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닥을 찍고 이제 소위 말하는 GDP가 올라가는 턴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을 더 쓸 거야, 덜 쓸 거야. 이게 결국 미래에 대한 경기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향후를 밝게 보고 있어요.
선행지수도 이미 뭐 5월, 6월 때 바닥을 찍고 턴을 했고요. GDP 같은 경우에도 5월, 6월에 최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최근 2달 연속 이제 100을 넘어가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상저 하고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왜 갈림길이고 왜 변곡이냐? 실은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여러 변수를 말씀 주셨듯이. 여러 변수인데 이 변수가 마치 우리가 뭐 번개 맞을 확률 이렇게 낮으면은 이걸 그냥 고려를 안 할 텐데. 네, 그렇죠. 아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변수라 그러면 또 그건 다른 얘기인데. 네, 근데 실현 가능성도 높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대표적으로 유가가 또 100달러 갈 가능성들이 존재하고요. 미국이 또 긴축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를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KDI에서도 이제 7월의 보고서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상저하고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KDI 이제 전망 근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산업적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 반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경기 회복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인 건데요. 이제 경기가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상저하고의 흐름 자체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어떤 기관이 예측을 한데도 말이죠. 다만 이제 그 하고 회복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서로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회복의 폭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나라를 둘러 외부 환경들에 대한 그런 요인들도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데 일단 외부 환경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를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골디락스라고 해서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스케줄 자체는 여기서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좀 털어내고 오히려 경기를 좀 더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까지도 지금 이미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이 경기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경기가 좀 온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부 지표를 보면은 최근에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전 산업 생산 지수, 소매 판매, 투자 지수, 뭐 생산 소비 투자 우리가 트리플 지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해서 트리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국내 경기에 있어서도 반등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결과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경기가 상저하고로 갈 흐름은 뚜렷하게 잡히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추경이라든지 어떤 재정 집행을 강력하게 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 자체는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 어쨌든 수출과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 흐름이라든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디테일에 상당히 하반기 경기가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수출 지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진작책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운용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미국의 변수라든지 또는 각 산업 부문별 변수까지 다양한 변수 속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변수가 다양하고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이 선제적인 어떤 정부의 기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분기 정부의 GDP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마이너스란 말이죠. 즉 긴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2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정부 소비를 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런 때 긴축을 너무 세게 하는 게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있고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의도적인 긴축이냐 어쩔 수 없는 긴축이냐 이런 상황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수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정부 역시도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재정을 언제 투입해야 되느냐. 특히 지금 화면 속에 나오지만 이제 정부 소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 대비해서 정부 소비가
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을 투입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을 투입하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네. 언제가 적기냐? 바닥을 찍고 턴에서 올라갈 때 이때 재정을 쏟아부어야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재정학에서 나오는 이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무역 수지도 받고 경기도 받고 나쁘다가 지금 3, 4분기가 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4분기 정도가 아마 정부가 나선다면 개장 나서는 이제 적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수가 만만치 않아서 운신의 폭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4분기께 아니면 내년 1분기께 어쩔 수 없는 추경 정도. 그러니까 빚을 더 내지는 않겠지만 참 이게 레토릭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연료를 분명히 태워야 될 그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는 뭐 대규모 추경은 아니더라도 올 4분기, 내년 1분기 경에 정부가 한 번쯤은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원포인트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상저하고를 직접 예견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저하고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지 네. 마무리 말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기조를 바꿔서 만약에 선택적 추경을 만약에 한다, 그리고 부양카드를 쓰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겠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이제 타이트한 재정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수가 부족해서 만약에 세수를 좀 늘려야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만약에 방향성을 바꿨다면 얼마 전에 이제 세제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늘리려고 뭐 했겠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기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 기조 자체는 어쨌든 민간 부분에서의 경제 활성에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국 어쨌든 상저하고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어떤 민간 투자, 민간 소비가 활성화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투자 인센티브라든지 뭐 투자 유형별 지원을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 측면에서의 하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가 관리가 필수라고 봅니다. 네네. 높은 인플레 자체가 아예 소비 의욕을 꺾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인 물가 관리를 해서 체감 물가 자체를 낮추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많이 쓰는 외식이라든지 먹거리 물가 이런 것들이 어떤 치솟는 상황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 소비자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과감한 세제 개혁,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네. 바이든 행정부가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들 적극적으로 국내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사실 정말 필요한 게 리쇼어링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정말 하반기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고용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하려면 적극적인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한 태풍까지 예보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잘 대비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 전망까지 잘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태풍 카눈이 9일부터 10일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태풍 카눈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재난 안전 등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강국을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